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이터 인프라가 구축됐습니다. 금융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가 출범했기 때문인데요. 금융 데이터를 어떻게 사고 파는지, 어떤 산업이 새로 생길 수 있는지, 보안에는 문제가 없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금융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한 금융보안원의 김영기 원장님 모셨습니다. 김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보안원 김영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데이터를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중에서도 특히 금융 데이터가 중요한데 이제 금융 데이터가 거래된다고 하니까 시청자들이 조금 낯설어요. 근데 그 거래소를 직접 구축하셨잖아요. 금융보안원에서. 네. 우선 금융보안원이 뭘 하는 곳인지 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제 금융보안원은 이제 2015년 4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13년 3월 20일에 네. 3.20 사태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3개 방송사 네. 그리고 대형 3개 금융사가 사이버 공격에 그렇죠. 당해서 한 2~3시간 정도 거래가 안 되고 방송이 안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초에는 3개 신용카드사가 모든 우리 국민의 그 카드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보안과 관련된 통합 보안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기됐고 2015년 4월에 기존의 이 금융보안 기능을 이제 분리해서 수행하던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의 일부 기능을 분리시키고 당시에 보안연구원이라는 기관을 합쳐서 2015년 4월에 금융보안원이 출범을 해서 이제 6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아주 국민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보안을 책임지고 계시는군요. 예. 자, 그런데 금융 데이터 거래소를 보안원에서 구축을 하셨는데 금융 데이터라는 게 뭡니까? 좀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어찌 보면 다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어나서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이용하는 교통이라든지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지출하는 소비라든지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쌓이면 데이터입니다. 금융 데이터는 우리 금융 거래자들이 금융 거래 활동을 통해서 쌓이는 금융 거래 이력들이죠. 그리고 그 금융 자산에 대한 내용, 금융 그 입출금 내용,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금융 경제 활동을 통해서 쌓이는 그런 것들이 금융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카드 사용 내역이네요. 그렇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그다음에 은행에 제가 갖고 있는 금융 자산의 내역, 입출금 거래 정보, 그리고 뭐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신용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금융 데이터에 속한다고 봐야죠. 그럼 어떻게 보면 금융 데이터라는 건 개인의 이제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건데 이거를 사고 팔 수 있게 된 것은 최근에 그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어떤 조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 팔게 된 거죠? 기존에도 금융 데이터를 사고 팔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 정보는 사고 팔 수가 없는 것이고요. 완전한 비식별화된 정보는 사고 팔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유통이 활성화되지 않고 대부분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또 그 품질이 괜찮은 데이터가 많지를 않고 하는 애로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작년부터 이 금융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 작업을 시작을 했었고요. 올해 1월에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이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개인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통신망법이 통과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정보의 활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던 부분을 가명정보, 익명정보라는 이런 개념이 들어오면서 이 가명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의 그 동의를 받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게 가명정보라는 것은 개인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그렇습니다. 정보인데 추가적인 정보가 없이는 식별을 할 수 없는 정보를 가명정보라고 합니다. 이제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을 했지만 8월에 이 데이터 3법이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고 나면 이런 가명 정보도 이제 거래가 가능해지고 현재는 아주 비식별화된 익명 정보만 거래가 됩니다. 익명 정보만. 현재는. 그럼 가명 정보와 익명 정보의 차이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익명 정보는 어떠한 수단을 가하더라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가명 정보는 추가적인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일정 부분 방법적으로는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가명 정보라고 합니다.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서 재식별할 수 있는 것은 가명 정보고 익명 정보는 어떻게 해도 알 수 없는 거. 그렇군요. 그러면 금융회사들이 이제 정보를 사고 팔 텐데
데이터를 사고 팔 텐데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파는 겁니까? 여기서? 지금 금융 데이터 거래소에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데이터 공급자들이 이제 금융회사들이 주로 주축이 되는 것이고요. 금융회사 외에도 데이터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금융회사들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쌓인 데이터를 이제 기본적으로 유료로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라는 거는 뭐 아까 카드 얘기도 하셨지만 카드 거래를 통해서 쌓인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지역 상권에 관련된 데이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은행에서 쌓인 그 고객에 대한 재산 금융 자산에 대한 데이터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지금 현재 이 순간에 금융회사들이 팔 수 있는 걸 뭐 거기다 거래소에 다 등록을 해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을 뭐 하기는 한 두어 달 전에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 이게 정식 출범이 조금 늦어서 이제 지난 5월 11일에 저희들이 정식 출범을 했고요. 현재까지 이 30여 개 그 기관에서 176건의 데이터를 현재 등록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한번 좀 구체화시켜서 뭐 예를 들면 뭐 신한은행이 뭘 올려놨다 또는 뭐 우리은행이 뭘 올려놨다 이렇게 하면 어떤 걸 올려놨을까요? 신한은행 같은 경우 뭐 신한카드 거래액을 다 올려놨을까요?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뭐 그 은행의 이제 거래 과정에서 쌓인 2,500만 명의 거래 고객이 있습니다. 그 거래 고객의 어떤 평균적인 소득이라든지 지출 데이터라든지 입출금 거래 정보 또 금융 자산 정보 이런 것들을 지역별로 또는 기관별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익명 처리된 데이터를 데이터 거래소에 등록을 했고 그것을 이제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그 구매를 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기초로 필요한 목적의 분석을 해서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상업적 목적으로 이 정보, 이 데이터를 사서 가공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연구만이 아니고. 그러면 누가 이 정보를, 이 데이터를 사서 어떻게 활용할까요? 그 데이터 구매자는 여러 그 계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루어진 사례를 보면 뭐 연구소 같은 데도 있고요. 공공기관 같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확진자 숫자가 바뀜에 따라서 그 지역의 소비가 어떻게 변화가 있었느냐 하는 걸 보기 위해서는 카드 지출 데이터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소나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해서 또는 지자체나 이런 데서 그런 데이터를 구매를 해서 분석을 해보면 그 지역의 상권의 변화를 알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지역 상권에 어떠한 정책을 전개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그 결과를 도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이태원이 난리잖아요. 그러면 한 달 전, 클럽 한 달 전 또는 지금 한 달 후에 이태원 일대 또는 이태원 주변 이런 데의 신용카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관한 아주 자세한 정보도 등록돼서 팔릴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사서 활용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럼 활용 측면에서 신규 이제 새로운 산업이 나온다는데 뭐 머리 좋으신 분들이 이제 새로운 산업을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 기업들이 나올 텐데 어떤 산업이 새로 생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게? 그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인공지능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신기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는 것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기반이 되면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단순한 그런 목적만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창업 기업이 어떤 창업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도 금융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먹거리 창출에 이 데이터라는 것은 아까 이제 21세기 쌀이라고 얘기도 했지만 21세기 원유라고 얘기도 하고 원유, 쌀 뭐 아주 다 중요한 거네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라는 것은 쌓아놓으면 아무것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아서 제대로 된 분석을 해서 가치를 창출하면 무궁무진한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이죠. 혹시 원장님 뭐 보안원에서 정보를 구축하다 보면서 새롭게 사업하고 싶은 생각 떠오르는 거 없었습니까?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보안원은 일단 이게 이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이제 중개 기능만 합니다. 그래서 이 유통에 대한 생태계를 잘 조성을 해야만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지금까지는 데이터가 어디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몰랐고 그렇죠. 또 판매하는 사람들도 이것이 판매에서 수익이 된다는 걸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데이터, 금융 데이터를 살 수 있게 된다는 걸 모르는 분이 아마 대한민국의 99.99%일 거예요. 거예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를? 네. 그러면 사고 팔려면 돈이 이제 파는 사람이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건 데이터의 가격을 어떻게 측정을 하죠? 사는 거예요? 이 데이터 가격이라는 것이 뭐 특별한 그 이제 시장 가격이기 때문에 예. 어떤 특정한 기준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이제 시장에서의 사고 파는 시장 접근에 따르는 자연적인 가격 형성이죠. 예. 그래서 데이터가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데이터가 수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 데이터를 뭔가 팔 수 있는 모양으로 표준화를 시키고 가공을 하고 데이터를 이제 뭔가 가꿔야 되는 비용이 드는 거고 수요자도 이것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면 거기에 따른 합당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이제 요인이 생기는 거고 네. 서로가 요인이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데이터를 판매하는 측과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데 그 부분이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고 뭐 합리적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거래소 출범한 이후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데이터 가격에 대한 그 합리화, 가격 결정을 합리적인 가격 그 산정 기준을 저희들이 기본적인 어떤 틀을 좀 만드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 금융 데이터만으로 신규 산업이 창출될 수도 있지만 금융 데이터와 다른 산업 데이터, 뭐 예를 들자면 뭐 통신 요금이라든지, 또 예를 들자면 뭐 자동차 운전 습관이나 이런 거를 묶어서 뭔가 신규 산업을 창출할 기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금융 데이터 거래소를 저희들이 만들기는 했지만 지금 정부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하에 전 분야에 걸쳐서 데이터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데이터 말고도 각 분야에 걸쳐서 예를 들면 문화, 교통, 뭐 유통, 뭐 의료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데이터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그 플랫폼과 플랫폼 간에 연결이 될 수가 있고 또 그 저희들 금융 데이터 거래소도 금융회사들만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오픈 그렇습니까? 플랫폼으로 돼 있고. 그 금융회사만 그 데이터를 올려놓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저께 그 데이터 거래소 출범식 할 때에 그 SK텔레콤과도 데이터 융합 촉진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신 데이터가 앞으로 또 저희 거래소에 등록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금융산업과 이종산업 간에 데이터 결합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결합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의 다양한 어떤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새로운 데이터에서 많은 먹거리가 이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융 데이터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도 그렇지만 그 데이터를 이용하고 싶은 요즘 핀테크 회사들, 조그만 회사들의 경우에는 여기서 뭔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뭐 금융 데이터 거래소에 굉장히 아주 관심이 많겠죠. 그렇습니다. 핀테크 기업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핀테크 그 기술들은 있지만 자본이 취약하다든지 그런 인프라가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소를 통해서 데이터를 구하고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태서 새로운 어떤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고 하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거래소를 하면서 정부에서 데이터 바우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데이터 수요자가 핀테크 기업이라든지 소규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용 문제 때문에 데이터를 제대로 구매를 할 수가 없는 데이터를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 정부에서 데이터 바우처를 지급을 해줘서 그 바우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데이터 바우처 전문기관으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핀테크 업체나 이런 지원을 받아서 정부에 요청을 하면 선정을 해서 그 데이터 바우처를 지급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네, 뭐 아주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관심이 이제 보안입니다. 우리 정보 유출 사건도 많이 있었지만 이런 거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안이 뚫릴 가능성, 우리 보안원장님으로서 굉장히 신경이 쓰이실 텐데 어떻습니까? 믿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금융 데이터 거래소를 왜 하필이면 금융보안원이 이걸 플랫폼을 구축하게 했느냐? 이 결국은 우리 국민의 프라이버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잘 할 수 있는 데서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작업을 했던 거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거래소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최고의 보안 기술을 그 구축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데이터를 사고 팔 때도
예. 데이터를 암호화 기술을 적용을 해서 안전하게 이 데이터가 오고 가게 하고 또 정보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도 암호 통신을 이용해서 정보가 오고 가게 하고 네. 또 이 시스템의 외부에서 해킹 공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사전에 이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하고 또 24시간 저희들이 금융 보안을 하는 일 중에서 24시간 금융권 전체로 이 보안 관제를 합니다. 네. 외부에서 해킹 공격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네. 그리고 들어오면 그걸 차단하고 방어를 하고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네. 이 거래소 시스템에 대해서도 24시간 보안 관제를 통해서 그런 거를 외부의 공격을 막고 네. 이런 어떤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네, 이 보안 시스템이 확실하다고 하니까 거래를 하는 분들이 좀 신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금융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한 금융보안원의 김원기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